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딸을 잃은 한 노년의 주부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결말마저 이러하니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꽃다운 나이 23살, 아무것도 모를 때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고 한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저의 신혼초는 남들과는 다르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아이를 가지지 못하냐는 시댁의 등살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애도 못 가지는 년을 집에 들였다고 조상님 별 면목이 없다고 제 앞에서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시댁의 눈칫밥만 먹으며 살아가다가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저에게 생겼어요. 병원에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전 너무 기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죠.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북받치기도 했고 이제서야 나도 사람 대접을 받겠구나. 이젠 나도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는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소식을 남편과 시댁에 전달했을 때 당연하게도 모두는 축하해주고 좋아해줬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는 핀잔도 조금 주시긴 했었지만 그보다 시어머니의 고생했다라는 이 한마디가 더 와닿았기에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기쁨의 순간들도 한순간에 벚꽃처럼 사라지고 말았네요. 아이의 성별이 판별되던 날 시댁과 남편이 기대하던 사내아이가 아닌 딸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전 아이만 낳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딸이라는 말에 다시 예전처럼 싸늘하게 돌아가 버린 시아버지 때문에 계속 힘든 결혼 생활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한 번 임신에 성공을 했으니 다음엔 쉽게 될 거라고는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 임신 소식에 남편도 꽤나 절망한 듯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물론 딸에게도 사랑을 쏟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한 지 9년 만에 태어난 정말 귀한 무남동녀 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은 저 외에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하는 사랑, 제가 대신 채워주자는 생각으로 다른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키우게 됐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과보라고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남편은 그렇게 안 해도 애는 알아서 잘 큰다며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는 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학교에 갈 무렵이 됐었는데 그때에도 시댁과 남편의 무관심은 여전했어요. 그러자 전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라면 우리 딸은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거다.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집착하듯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한 순간부터 전 아이에게 온갖 학원이란 학원은 다 찾아보냈어요. 공부 쪽은 물론이거니와 피아노, 태권도, 미술, 춤 등 아이의 재능을 찾아 온갖 곳을 다 찾아다녔어요. 아이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배우면서 신기해하고 좋아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딸은 금방 실증을 내더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오히려 공부하는 쪽을 좋아해서 일반 학원은 계속 다녀줬단 점이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아이의 학업 성적은 우수하게 나온 편이었고요. 명절 되면 항상 조카와의 기싸움은 필수였죠. 큰아주버님 댁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조카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공부도 잘했으니 시댁에서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반면 우리 딸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고 말을 해도 결국엔 여자가 공부를 잘해서 어디다 쓰냐는 말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전 그게 참 안이 꼽기도 했고, 우리 딸이 공부를 더 잘하는데 왜 우리 딸은 저 조카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나 싶어 딸이 더욱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왔어요. 머리에 좋다는 음식들을 도시락으로 싸서 학원에 보냈고, 조금이라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그 학원에 다니게 했죠. 물론 이 당시에 아이는 조금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참아주었어요. 아이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저 이외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성공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순간인 대입의 시간이 다가왔고, 딸은 갖은 노력 끝에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조카보다도 더 좋은 대학에 말이죠. 그제야 저희 남편은 슬슬 딸을 인정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남편 어디 가서 딸 자랑이라곤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구경도 못 해본 학교를 딸이 당당하게 입학했으니 그걸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다 그때까지 평생 딸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해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 시절 가장 비쌌던 노트북까지 선물로 해주더군요. 참나, 진작에 그렇게 좀 해주지. 남편이 뒤늦게 딸을 예뻐하는 게 눈꼴실이긴 했지만 그래도 애초에 그렇게 되길 바라고 딸과 저는 노력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제가 딸을 잘 키웠다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었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바뀐 집안 분위기에 딸은 대학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보통 대학 가서는 펑펑 놀기 마련인데 우리 딸은 휴학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 어렵다는 취업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저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억만금을 줘도 우리 딸과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이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딸. 그런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정말 딸 자랑하는 맛으로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딱 그때까지였을 뿐, 그 이후부터 제 인생에 지옥이 시작되고 맙니다. 어느 날 딸은 갑자기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저를 불러내더니 웬 남자를 한 명 소개해 주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에게 저희 예쁜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 딸이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둘의 관계는 무려 7년이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딸하고는 연애나 남자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었죠. 언제나 공부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진로 이야기, 미래 이야기 이런 얘기들만 해왔을 뿐 애초에 전 딸의 연애와 결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을 두지 않았다기보다는 딸이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했죠. 자칫 잘못해서 괜히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만약 남자는 성품이 좋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시댁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높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끝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내 딸이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기는 했지만 가장 큰 건 소중한 제 딸을 남한테 주기 싫어서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냥 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딸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딸이 나이 들기 전에 빨리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오던 저는 딸에게 어떻게 7년이나 만나오면서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해줬냐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할 거 없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살면서 제 말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딸이 처음으로 저의 말에 반대를 하더군요.
이미 7년이나 만났는데 여기서 무슨 시간을 더 가지냐. 자긴 남자친구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 과정에서 모녀지간에는 난생 처음으로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사위는 마치 사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착하고 예쁘기만 한 딸에게 못된 물을 들인 존재 같았죠. 분명 사탕 발린 말로 우리 딸을 깨어낸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전 한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왜 예전에 TV에서 보면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가 접근하게 한 뒤 남자의 마음을 시험했던 프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사람을 써서 예비사위의 마음을 시험해봤어요. 예쁘고 돈 많고 집안 좋은 여자가 유혹한다면 당연히 예비사위는 제 딸을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그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집과 차까지 사준다고 하는 여자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자긴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 미안하지만 마음은 받아줄 수 없다.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란다고 해주는 올곧고도 올바른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무언가 미심쩍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전 딸과 딸의 남자친구에게 딱 1년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본 뒤에 결정하고 싶다고요. 딸은 불만을 표시했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제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에겐 1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1년 동안 2주에 한 번씩은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분명 무언가 흠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오히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더군요. 그리고 가장 걱정이 컸었던 시댁 역시 문제가 없었어요. 집안이 가부장적이지도 않았고 며느리를 정말 귀한 손님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단 한 번도 딸에게 반말을 꺼내본 적이 없었으면 물론이거니와 딸의 생일도 기억하고 선물과 맛있는 걸 사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집에 초대해서 직접 맛있는 걸 해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음식 준비를 했었다면 곧 저희 딸 역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약속한 1년의 시간도 채우지 않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1년은커녕 6개월 만에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보면 볼수록 오히려 이런 남자를 잡아야 내 딸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제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곧장 식장을 예약했고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미 제 허락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는 다 끝내놨더군요. 신혼집과 금전적인 문제까지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딸과 사위가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사위가 회사에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5개월간 회사에 발목이 잡혔거든요. 물론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을 미루게 했던 탓이기에 그 점은 이해하기로 했어요. 다만 미루는 것뿐이지 절대 신혼여행 자체를 안 갈 생각은 말라는 당부와 함께요.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성대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저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여느 어머님들처럼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주체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런 저를 안아주며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엄마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마음 편히 가져.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사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점이었어요. 결혼 전 사위는 말부터 해서 저희 딸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서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물론 제 앞에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여전히 저희 딸을 너무 아껴주고
딸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마냥 잘해주었죠. 그런데 하루는 딸이 신혼집에 저를 초대해서 갔던 날, 문 앞에서 사위가 딸에게 막말하는 걸 듣게 됐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둘은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고 있었는데, 사위는 저희 딸에게 너 같은 년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화를 내고 있었죠.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하면서 아, 내가 역시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미워지더군요. 이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딸보다 더 오래 산 제가 연륜이며 경험이 많으니 사람 보는 눈도 조금 더 나을 거잖아요. 뭐 그때는 그런 딸만 원망을 했어요. 사실 지금만 생각해보면 결혼을 찬성했던 저도 잘못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당장에 사위놈을 혼내줄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군요. 딸과 사위는 언제 싸웠냐는 듯 저를 친절하게 맞이한 뒤 제가 봐왔던 오붓한 부부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혹시 방금 전에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기만 할 뿐이더군요. 몰래 딸에게 가서 혹시 네 남편이 결혼 전과 달라지지 않았냐? 아까 사위가 욕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지만 딸은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하는데 둘이 싸우는 소리를 녹음해 놓았던 것도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데 거기서 제가 더 할 말은 없었어요. 일단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사위는 그 다음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를 일으키고 말더군요. 딸은 원래 크면서 단 한 번도 저나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고등학생 때까지는 제가 알아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용돈을 줬었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딸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었죠. 그런데 그랬던 딸이 갑자기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애 아빠는 난리가 났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어지간히 큰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딸이 그런 건 아니고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렇다고만 둘러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돈은 줄 수 없다. 정말 필요한 거라면 사정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했기에 하는 수 없이 제가 애 아빠 모르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딸의 표정을 보면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딸이 빌려간 돈은 사위가 딸을 시켜 처갓집에서 돈을 가져오게끔 시킨 거더군요. 제가 딸네 집에 반찬을 좀 주러 갔다가 딸이 씻는 동안 딸의 핸드폰이 하도 울려 문자를 봤더니 사위가 돈을 빨리 달라고 재촉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저번엔 우리 딸에게 욕도 하더니 돈까지 강요할 줄이야. 결혼 전의 사위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사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딸에게 잠깐 장 좀 봐오라고 내보낸 뒤 사위가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 김서방, 내가 자네를 잘못 봤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우리 딸을 아껴주고 소중히 모실 것처럼 하더니만 전에는 욕을 하질 않나? 이번에는 돈까지 요구하지 않나? 대체 자네 뭐하는 사람이야? 예? 그게 무슨... 이젠 시치미까지 뗄 생각인가? 내가 다 봤네. 우리 딸한테 보내온 문자. 나한테 받은 돈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던 문자 다 봤단 말이야. 아, 그걸 보셨어요? 아이씨, 그걸 왜 장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난리야, 얘는. 뭐? 뭐야? 지금 그게 자네가 할 말인가? 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돈이 필요하면 아내가 돈을 구해야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 난리를 치시는 건데요.
아니, 이 사람이? 아이, 그래. 자네 말처럼 돈이 필요하면 가족이 돈을 구해다 줄 수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태도가 잘못됐잖아, 그 태도가. 돈을 빨리 내놓으라니? 내가 딸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 무슨 자네가 맡긴 돈인가? 장모님,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거참 좀. 쓸데없이 남의 가정사에 참견은 그만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뭐야? 됐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실 거면 그냥 빨리 나가세요. 빨리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젊은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밀치듯 하며 윽박을 지르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지더군요. 집에는 저와 사위밖에 없었으니 자칫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서둘러 집으로 나온 뒤 딸에게 연락하여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딸, 어디야? 어디긴 엄마가 장 보고 오라고 했잖아. 이제 거의 다 봤어. 왜? 지금 김서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왜?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를 막 밀치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정말 해할 기세였어.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이 엄마한테 그런 짓을 왜 해? 딸, 엄마 말 못 믿어? 엄마가 너한테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닥달한 거 봤다고 하니 김서방이 그랬다니까? 뭐? 엄마 내 핸드폰 봤어? 아니, 그걸 왜 봐? 그게 중요하니 지금? 네 서방이 나한테 완전히 폭력적으로 굴었다니까.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엄마네 집으로 같이 가자. 그런 사람하고 네가 같이 산다는 거 엄마는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엄마네 집으로 당장 같이 가고 이혼할 생각해? 결혼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혼은 내 말 들어, 제발. 너 엄마 말 안 들어서 지금 이런 꼴 당하는 거야. 그놈이 너를 조종하고 있다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라. 딸,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엄마 말이라면 다 잘 들었잖아. 딸은 곧 저에게 온 뒤 계속 사위에 대해 변호를 해주려고 했어요. 자기에겐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냥 조금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테니 이해해라. 자기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사위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도저히 딸과 같이 살도록 둘 수는 없겠더군요. 딸은 아직 사위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것뿐이고 딸이 언제 그놈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온 뒤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우리 딸 짐 싸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방금 나에게 한 태도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 딸에게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러자 잠시 뒤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조금 전에 사위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무서워 문도 열어주지 않으려 했는데 딸이 일단 얘기는 들어보자며 문을 벌컥 열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위의 모습은 아까 제가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인 상태였고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요. 갑자기 달라진 사위의 모습이 제 눈에는 오히려 뻔뻔해 보였어요. 저것도 다 연기인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일 없다며 빨리 가서 우리 딸 짐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딸이 저를 진정시키더니 사위에게 사실대로 그냥 다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사위는 곧 눈물을 삼킨 뒤 저에게 한 번만 자신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빌었어요.
장모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장모님께는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니, 정말 변명일 뿐이겠죠.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 그래도 사정은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이, 그래. 세상 천지에 무슨 사정이 있으면 자신의 아내에게 욕을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화를 내고 거기다 장모인 나를 미치고 윽박을 지를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사정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나? 혹시 자네 내가 결혼 전에 결혼 반대했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건가?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래?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복수라니요. 딸을 가진 부모로서 당연히 딸 데려가는 남자를 유심히 보는 건 이해합니다. 저라도 제가 부모가 된다고 해도 그럴 텐데요. 그리고 장모님 말씀이 분명 맞습니다. 저도 제가 미친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네가 왜? 저도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선배며 후배며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더니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하더군요. 저와는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따돌림 당하다 보니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실수를 좀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선후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해서 돈을 쓰다 보니 어느새 빚까지 진 상태였어요. 그걸 갚아야만 하는데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딸에게 돈 좀 얻어오라고 시켰단 말인가? 그것도 강제적으로? 자네는 지금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미쳤었던 것뿐이에요. 다만 미쳤던 이유를 설명드린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이혼 얘기를 하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니, 그렇다고 한들 난 이해도 안 가고 용납도 할 수가 없네. 자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로 우리 딸한테 푸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딸에 맡기냔 말이야. 자네라면 그럴 수 있겠나? 장모님, 엄마, 그만해. 이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뿐이야.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응? 사람이 원래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면 잠시 정신이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해봐. 그렇게 따돌림 당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러다 보면 이상한 행동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해해주자. 응? 엄마. 너 그러다가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래? 이번이야 아무 사고는 없었지만 다음엔 무슨 일 생길 줄 알고. 너 속지 마. 한 번 그러기가 어려운 거지 다음엔 또 그런다니까. 엄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땐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가 어떤 딸이야? 응?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딸이잖아. 나도 바보처럼 당하지는 않아. 이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 엄마.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엄마도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자. 응? 엄마. 딸이 그렇게 본인 남편 편을 들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같이 조르듯이 비는데 딸이 그렇게 나오니 제가 어쩌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딸의 말대로 사위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물론 완전히 마음을 풀고 용서를 한 건 아니에요. 그저 딸이 그러길 바랐으니 그렇게 해줬던 것뿐 여전히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는 지우지 않았죠. 언제 또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사위는 그 이후로 정신을 차린 건지 제 돈도 갚았고 태도 같은 것들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딸에게도 미안함이 컸던 건지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은 사위가 이중 성격인 것 같아 찝찝함만 남겨주었죠. 원래 한 번 저버린 믿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어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딸이 미루고 미뤄왔던 신혼여행에서였죠. 딸은 보름 동안 유럽을 간다고 하더군요. 너무 오랫동안 나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여행 가면 그 몇 년 동안은 시간이 없어 해외여행을 못 갈 것 같다며 오래 가야 한대요. 그리고 너무 신나하면서 방방 뛰는데 마치 7살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의 촉이랄까요?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더군요.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사위가 한 번 미친 짓을 하고 난 이후로는 제가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감시를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신혼여행을 간 보름 동안은 저와 완전히 떨어져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간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속만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딸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면 가는 곳마다 연락을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제가 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준비를 마친 상태로요. 딸내가 신혼여행을 떠난 지 3일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연락도 잘 되었고 오늘은 이런 좋은 경험도 했다며 사진도 많이 찍어 보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안심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연락이 뜨문뜨문해지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딸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묘하게, 정말 묘하게 너무나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는 긴 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은 채로 마음을 졸이고 있어야 했죠. 게다가 문제는 사위마저 제 연락을 못 본 채 하며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어둡더군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잔뜩 끼어서 마치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 날씨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위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딸과 작은 섬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날씨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면서 딸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사위는 수영을 잘하는데 딸은 수영도 못하는 데다가 구명조끼까지 입고 있었는데도 파도가 너무 심해서 멀어지는 딸을 잡을 수 없었다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배가 뒤집어질 때 죽기 살기로 배에 달려있는 한 고리 부분을 잡고 있어서 구조될 수 있었는데 딸은 그대로 파도에 쓸려간 뒤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사위에게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수영도 잘하는 인간이 자기 살겠다고 배 붙잡고 있을 정신은 있고 멀어져가는 딸은 붙잡을 정신은 어떻게 없을 수 있냐고. 니깟 놈 목숨보다 훨씬 귀한 우리 딸 어떻게든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땐 정말 내가 죽더라도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까지 했죠. 사위는 너무 걱정 마시라고 현지 요원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수색하고 있으니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의 구조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죠. 정말 울며불며 며칠을 보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믿지도 않는 신께 기도했어요. 꿈에서 몇 번이고 딸이 엄마 나 추워 라고 말하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위는 아무 소득 없이 혼자 한국에 들어왔더군요. 회사 사정도 사정이고 금전이나 비행기 문제로 인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대요.
전 그런 사위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내 딸을 어떻게 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죠. 그래, 그때 이 결혼을 말렸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싶어 이내 곧 그만두고 당장 딸이 사라졌다는 곳으로 갈 채비를 했어요. 한시가 바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그 나라로 직접 날아가 상황 확인부터 했어요. 애초에 실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위가 우리 딸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기에. 하지만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도 모든 건 사위의 말대로더군요. 전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묵으면서 계속 구조 소식만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사위도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오더군요. 아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채로요. 딸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속 딸을 찾아내주길 재촉했는데 그 나라 경찰은 크게 관심도 써주지 않았어요. 외국인 실종이라 그런 건지 수색에 사람을 더 써달라는 요청은 무시하고 오히려 날씨가 굳어 배를 타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왜 배를 타고 나간 거냐고 따지기까지 하더군요. 실종된 건 전적으로 제 딸과 사위의 잘못이니 자기네들은 최소한의 노력만 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저희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지 않을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사위 역시 딸을 기다리다 거의 폐인이 된 듯 하더군요. 딸의 문제로 사위를 찾아갈 때마다 술에 찌들어서는 후회와 자책에 휩싸인 얼굴로 하루 종일 울고만 있었던 듯 했어요. 그러기를 5년이었어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왔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기분이었어요. 매일 악몽을 꿨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도 현실 역시 악몽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체념해야 될 순간이라는 걸 불현듯 깨닫게 되더군요. 이미 그 사건은 현지에서 묻힌 지 오래였고 딸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저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을 리도 없었으니까요. 전 사위에게 그만 딸을 놓아주고 사망신고를 한 뒤 장례라도 치러주자고 했어요. 어딘가 구천에서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장례라도 치러줘야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사위는 질색을 하며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아직도 딸의 물건 하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으니 아직 희망의 아니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사돈과 의논하여 그래도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다고 살 사람은 이제 살리자고 하며 함께 사위를 설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죠. 딸의 사망신고를 하는 부모의 심정, 정말 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더 속이 썩어져 갔던 건 남편 놈은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딸의 목숨값으로 돈 나오는 데는 없나 찾더군요. 딸이 진짜 효녀였다면 분명히 큰 거라도 하나 드러났을 거라고요. 아무리 제 남편이라지만 이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또 있나 싶어 남편 면상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울었네요. 그렇게 사망신고를 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전 딸의 유품 하나는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죽기 전까진 딸의 흔적 하나는 안고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알면 노발대발하고 치우지도 못하게 할 게 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위가 없을 시간에 몰래 그 집으로 들어갔죠. 집 비번은 다행히도 예전에 알려준 그대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 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사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 사위가 또 난리를 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널찍한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다행히 사위는 제가 온 걸 모르는 것 같더군요. 현관문 앞 신발장이 워낙 더러워져 있었으니 제 신발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숨죽여 사위가 다시 나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첫마디가 엄마라는 말인 걸 보면 안사돈과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소연이는 잘 있죠? 전 일단 장인 장모님 눈 피해서 조만간 소연이 보러 가려고요. 소연이한테 사망 신고까지 됐다고 하니 시원섭섭해 하던데요. 뭐 되려 잘 됐다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엄마가 소연이 좀 잘 챙겨주고 계세요. 저도 조만간 갈게요. 그래, 알았다. 너도 빨리 한국 생활 정리하고 이민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살아. 에휴, 이게 정말 무슨 일이랬니? 산 사람 사망 신고까지 다 하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는데. 며느리가 원하니 해줘야지. 저는 그 소름 돋는 소리를 듣자마자 침대 밑에서 튀어나가 사위에게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내 딸이 살아있는 거냐고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방금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서 분명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사위는 저의 등장에 기함을 하고 뒤로 발랑 나자빠지더군요. 전 그런 사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른 대로 말하라고 온갖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쳤죠. 그러자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들었던 대로 딸은 살아있는 게 맞대요. 하지만 다른 부모인 저와 저희 남편과 연을 끊고 싶어 이런 계획을 꾸민 거라고 하더군요. 딸은 35년간 저희랑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저희를 벗어나는 것이 딸의 최종 꿈이자 목표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꺽꺽대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애초에 결혼하고 얼마 뒤 자신이 변한 것처럼 보여준 모습들 또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위를 미워하고 의심을 해야 완벽한 실종이 될 것 같았다면서요. 더군다나 실제로 현지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해서 완벽히 꾸밀 수 있었다는 말까지요. 저는 당연히 그 말이 믿기지도 않았고 일단 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살아있다는 거, 그걸 제 귀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리고 사위는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건 뒤 딸과 저를 통화시켜 주었어요. 딸과의 긴 통화 시간, 딸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딸은 우선 아빠가 너무 미웠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아들이 아님을 한탄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었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사랑을 쏟지 않았던 아빠가 너무 미웠대요.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야 겨우 사랑을 주려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너무 가증스럽고 역겨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엄마인 제가 딸에 대해 기대하는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만 갔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딸에게 잘해준다고 했던 행동들은 모두 딸에게는 그저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할 때조차 제가 딸을 놓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질려버려 도망을 치고 싶었다고요. 본인도 이렇게 한 행동이 얼마나 불효이며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던 건지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다고. 정말로 죽기 전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만 살 수 있었다고요. 딸과의 통화가 끝난 후 허탈해하는 저에게 사위는 딸은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주더군요. 사위는 1년에 몇 번씩 제 딸을 보고 왔었대요.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속여서 정말 죄송하다고요. 전 처음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체념하기로 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많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제가 딸을 사랑한다며 해왔던 행동들, 어릴 때부터 딸이 잘 되라고 시킨 교육, 밥이나 반찬 하나하나를 감시했던 행동들, 그리고 우리 딸은 나중에 꼭 엄마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전부 후회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 행동들은 제가 정말 딸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이 아닌 시댁이나 남편에게나 혹은 남들에게나 좋은 엄마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딸을 정말 사랑했다면 딸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묻고 그걸 해줘야 했었던 건데 전 그 기본도 모른 채 제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딸의 사망 신고는 실종 선고 취소로 법원에 신청을 하여 철회했어요. 남편 역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더군요. 부질없는 아들 타령으로 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왔던 수많은 나날들을 그 돌이킬 수 없는 날들이 한스럽다고 하면서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셋 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저는 딸을 놓아주었어요. 딸도 저를 놓아주었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더군요. 이런 식으로 딸과 이별을 할지는 몰랐는데 어쩌면 딸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 말을 들은 게 더 나을 뻔했을 정도로 저는 딸이 잘 살아있다고 해도 아직 많이 아프네요. 그나마 간간히 사위가 저에게 연락을 해주고는 있어요. 여전히 딸은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위는 딸이 잘 본 게 맞았어요. 제가 틀렸던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딸 몰래 저희를 안팎으로 잘 챙기고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계속 살아는 갈 겁니다. 이 죄값은 제가 달게 치러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에게 쏟는 사랑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죠. 소중한 사람 저처럼 놓치는 일 없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며 35년 동안 제 말만 들어준 제 착한 딸과 그 옆에서 딸을 지켜주고 있는 사위, 가족,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한스러운 후회 가득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